아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빼야 한다고. 다 빼야 한다. 아니 기왕이 그런 말씀 나온 김에 자 아직도 부동산 정책에 서류 복사 부동산 관련 서류겠죠. 부동산 관련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주택자여서는 안 된다. 그럼 저는 맨 처음에 떠오르는 사람 우선은 이성훈 국토교통부 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되게 많았잖아요. 네, 세채인데 비거주 3주택. 비거주 3주택. 예. 그럼 거주하는 거에 포함하면 4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거주하는 곳은 전세. 아. 그리고 세채는 비거주하면서 세채는 다 이제 갭 투자한 거죠. 이런 이제 여러분 국토교통 비서관이 제가 쭉 한번 청와대 직제 한번 다 살펴보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위도 아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독보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비거주 3주택자야. 자, 복사하는 사람은 내쫓는다고 하면서 비거주 3주택자는 청와대에 계속 둘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핫한 신영성 한국은행 그 총재 후보자. 네. 이분 3주택자. 네. 외국에서 오래 사셨다고요? 네. 아니 이분이 훨씬 더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겠죠. 왜? 기준금리. 기준금리. 네. 기준금리야말로 결정적인 변수이니까. 외국에 사시는 분이 뭐 집이 이렇게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양반 이야기한 김에 전세는 악이다 이런 분이거든요. 네. 전세는 없애야 되겠다. 전세가 악이라고요? 네, 이분 있어요. 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무슨 전세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 전세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세 제도로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없다. 없겠죠. 그만큼 퇴행적인 거다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세무대리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세 제도 이 얘기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오늘 저 이야기할 거 너무 많은데 다 밥 못 먹어 오늘 다 12시까지 죽었어 오늘.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전세금이 있는 한 임대료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20대, 30대, 40대 어떻게 보면 신혼 초기 그리고 뭐 젊은 층들이 돈을 벌고 모아야 될 때 월 임대료가 안 나가요. 전세 제도로 말미암아서.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제도이고 뭐랄까요?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찾아봤거든요. 저분과 공동으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와 공동으로 논문 쓰신 분 글을 쭉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나와요. 이분은 글에 똑같이 현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다른 한 분 서울대 교수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세제도는 정말 어메이징한 거고 있어야 된다 좋은 거다 이런 거고 이 신현송 후보자는 그래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일종의 관점 차이인데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누가 고통받겠는가 이거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고 하나만 더 오늘 이야기할 거 많아요. 뭐냐면 신현송 총재 후보자 아주 재밌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집이 이분은 저 이런 경우는 거의 솔직히 처음 보는데 공직 후보자 중에 집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하거든요. 네. 이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여러분 세율 쇼핑이 가능해요. 세율 쇼핑. 세율 쇼핑이요? 네. 자꾸 이제 신현성 총재 후보에 대해서 국적 보니까 생각보다 좀 끔찍하던데 모두 다 외국 국적이던데요. 여러분 어떤 부인은 영국 뭐. 그 세율을 적용할 때 뭐 우리 기자님은 한국적이냐 필리핀 국적이냐 한국적이냐 뭐 태국 국적이냐 국적은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세율 적용할 때 뭐가 적용되냐면 1년에 183일을 어디에서 살았냐. 183일이니까 365일을 정확히 잘라가지고 하루라도 더 산 하루라도 더 산 나라에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현송 총재 후보자 이것도 검토해봐야 된다. 내가 여러분 이렇게 딱 봤더니 올해는 예를 들어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근로소득보다 이자 배당 소득이 많아. 뭐 어떤 때는 뭐 다른 소득이 부동산 임대 소득이 더 많아. 그러면 이렇게 짱을 버는 거죠. 한국이 좋을지 미국이 좋을지 혹은 영국이 좋을지.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죠. 세율 쇼핑이. 어떻게? 가서 그냥
기거하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야구 선수들 뭐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가끔 보면 쭉 기사 찾아보면 뭐 부상이 있다든가 하면은 빨리 어떤 때 한국으로 들어와 버린다든가 한국에 있다가 빨리 나가 버린다든가 이런 선수들 종종 행간을 읽어보면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돌아가서 아니 복사하는 사람도 다주택자여서는 안 된다는데 신현송하고 아까 이성우는 어떻게 할 건지 꼭 좀 결정해 주시라. 그리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은데 비거주 1주택자를 지금 악마화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비거주. 자주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악마를 몇 명 제가 찾았어요. 악마를 찾았어요? 방금 이성훈 수석이 비거주 3주택 악마. 악마.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이 비거주 2주택자. 비거주 2주택자. 네. 악마.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비거주 1주택자. 악마. 근데 또 악마를 찾아야 되네. 악마 많을 거야. 악마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 본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악마들이네.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기왕 떠오른 김에 이 대전시장 그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결정됐나요? 허태. 결정됐나? 네. 이 허태영인가요? 허태정인가요? 이렇게 허태정. 이분하고 이 장철민 후보 간의 토론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뭐 이렇게 하다 봤는데 갑자기 그 허 후보가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비거주 2주택자 아니냐. 그래서 장철민 후보하고 제가 약간의 친분인데 장철민 후보 그런 모습 처음 봤는데 약간 거의 악을 쓰면서 흥분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럴 거냐. 한 채는 상속받았고 한 채는 지금 팔려고 하고 있다. 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들도 다 그렇게 사정이 있다. 전 장철민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다 공감이 되거든요. 아니 자기들도 다 그런 사정이 있는데 자기들은 비거주 3주택자, 비거주 2주택자, 대통령 비거주 1주택자이면서 왜 그렇게 국민들은 악마화하는지. 그럼 이성훈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서관 네. 비거주 3주택.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서초구에서는 네.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 도곡동, 여기는 세종. 지금 빌려서 살고 있네요. 본인이 사는 곳은 그러니까 그래서 비거주 3주택. 네, 비거주 3주택.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이러면서 이분이 참고로 쭉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도 찾아보면 세 채를 다 내놨어요. 집을. 그래서 다 내놨다 그랬잖아요. 네. 일종의 뭐 그런 거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야 머리 내일은 짧게 깎아와 할 때 밀어버리는 경우잖아요. 이제 반항하는 경우인데 근데 한편으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우리나라 현행 세법에서 비거주 주택은 못 팔려요. 안 팔려요. 물론 또 뭐라고 했냐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 히스토리 잠깐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비거주 다주택자들 빨리 팔아라. 내지는 이렇게 말했죠. 공직자들 중에 다주택자 집 빨리 팔아라 했는데 원래 지금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대상 지역으로 있게 되면은 비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못 팔아요. 누군가 그 말을 했겠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집 팔아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떤 웃긴 구멍을 만들어냈냐면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집을 팔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질문지에 써놓은 건데 그것도 웃긴 거죠. 비거주 다주택자는 집을 팔게 해주고 1세대 다주택자 죄송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여전히 집을 못 판다는 거. 아까 그런 각서를 쓰지 않는 이상. 너무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근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이 5월 9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토지거래 허가 신청까지 확대되면서 매도 시점에 약 여유가 생겼다. 네. 선주거량. 네. 근데 시장에서는 추가 매물 출회가 제한적이다. 네. 이거 뭐 그런 상황,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자, 막차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지는
정부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와 다르게 현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이게 부동산 가격에서 이게 좀 가격이 어떻게 좀 형성되고 있는지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시당초 정부의 의도라는 것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다 현실과 맞지 않고 우리나라의 세법들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취지는 그간 너희들 다주택자 계속 조정 대상 거래 지역에 대한 중과 유예를 받아왔었는데 윤석열 정권 때는 그랬는데 난 그런 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빨리 5월 9일까지 집을 내놔 이거였었는데 제가 중간 과정 생략하고 그동안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조정거래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라고 하면 2024년 이전부터 그래야 될 텐데 자 서초, 송파, 강남, 용산 이 4개 그 자치구의 다주택자는 이제까지 여러분 누구 한 명? 공직자 중에? 국회의원 중에? 이찬진 한 명밖에 없어요. 응? 지금 유예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조치로 말미암아서 이 4개 구에서 집을 더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공직자 그 중에는 이찬진 한 명밖에 없다. 공직자 중 이찬진 한 명밖이라면 우리나라 전체 중에 과연 몇 명이 되겠냐는 거죠. 내놓을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들 똑똑한 한 채라고 해가지고 이미 그 뭡니까 방향으로 움직여왔고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의 압박조차도 사실은 계속 똘똘한 한 채를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이게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너 앞으로 10년 동안은 한 채만 살 수 있다. 그럴 때 뭘 살래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사요? 똑똑한 한 채 살 수밖에 없죠. 다 똑똑한 한 채로 돼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집을 내놔라고 하면 뭘 내놓냐는 거죠. 내놓을 사람이 없죠. 내놓을 곳도 없고 내놓을 물량도 없고. 굳이 좀 오해할 수 있고 또 저에 대한 그 따라다니는 악플러들이 계시니까 야 다주택자 있잖아. 누누이 말하지만 지방의 수요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들은 인구 소멸이 되어지고 주택 수요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뭡니까 풀어주기 위해서 지방은 주택 하나 더 사더라도 주택 수요에 안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주택자라고 압박을 해버리면 제가 서울 강남하고 해남에 집을 가지고 있어. 어디를 팔겠냐고요. 해남에 집을 내놓죠. 그래서 저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만큼 집을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했으니까 집값이 떨어지겠거니 혹은 좀 약간 우려스럽게 왜냐하면 제 주장과 반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지금 아파트값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실제로. 아니 근데 보면 그 일부 언론들을 보면 뭐 집값 안정세, 강남 집값 안정세 뭐 이런 뉴스들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전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제 뭡니까 50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럴 때 보면은 항상 집값 안정됐다. 예를 들어 일주일 텀을 놓고서 안정, 뭐 십몇 년 만에 안정, 십몇 년 만에 보합세 이런 거 보는데 그걸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지나놓고 보면 그 사이에 집값이 10% 20% 뛰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언론에서 보면은 뭐 봤어요. 저도 뭡니까 문재인 정부 이래 8년 만에 첫 보합세 뭐 이런 기사 봤었는데 그게 일주일이란 말입니다. 네. 일주일은 그런 지표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이걸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로 보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애시당초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뜬금없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나 저 같은 사람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자꾸 언론에서 그러한 뉴스들이 나오면 아 집값이 잡혔나? 집값이 내려가고 있나? 아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네. 저렇게 독하게 아주
아주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정말 강남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나 보다. 그렇게 되면 서울 집값이 잡히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우리 작가님들이 아주 좋은 자료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보합세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계속 가져갈 수는 절대 없거든요. 이건 절대 저보고 좀 더 과격하게 말하라고 하면 죽어도 못해요. 그 이유는 잠깐 있다 말하고 이게 어느 순간에 그럼 풀 수밖에 없는데 그럼 풀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돌아가서 왜 이걸 이와 같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압박하는 정책을 할 수 없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벌써 한 달 전쯤에 유수의 그 건설사 동향을 좀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 모 건설사의 임원이 와서 오늘 치료 그거 하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건설사의 아파트 주택 시공 부분 직원들을 다 지금 다른 데로 빼버리고 있다. 어디로 빼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다른 부서로 내지는 그냥 거의 일을 안 시키고 못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겠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뭐 어디라고 생각해 볼까요? 어떤 그 한강변에 그냥 하나의 상상을 해보자고요. 아주 좋은 그 고수부지에 거기 아파트를 짓기로 했어요. 거기 한 1000가구를 지었어. 그거 자 뭐 A 건설사라는 국내 유수 건설사가 지었어. 그거 분양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돈 예를 들어서 50억 뭐 좋다 이겁니다. 50억 정도 될 건데 그 50억 다 현금으로 가져와야 돼. 살 수도 없고. 그리고 1주택자여야 돼. 살아야 돼. 누가 사요? 네. 천채를. 못 사죠. 한 채 두 채라면 몰라도. 대출도 안 되고 현금이 엄청 많은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은 집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파트를 못 지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이라고 재개발이라고 되겠습니까? 재개발도 잘 안 해주잖아요. 네. 재건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00채였다가 이 재건축의 논리도 그거잖아요. 2000채 재건축한다라고 하면 2500채로 만들어서 500채를 팔아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재건축 경비를 조달하는 건데 그렇죠. 이 500채가 또 분양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전 이게 제가 처음에는 아주 현실성 있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문 기사로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기사로도 나옵니다. 주요 건설사들의 주택 건설 부분들 다 사업 안 하고 있다, 포기하고 있다. 네. 이게 여러분 이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하나 원으로 치자라면 여기에서 건설 부분, 주택 건설 부분을 빼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가 안 돌아가죠. 지금 그래서 4월 경제 위기론이다, 5월 경제 위기론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주가는 왜 올라가지? 예. 아니 일종의 주가 이야기 나온 게 너무 흥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셈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거다. 사실 예.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뭐 이렇게 가는 게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종합주가지수에 어떻게 보면 좀 명운을 걸었다. 거기 명운을 걸었죠. 네. 그러니까 이 돈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본인이 돈은 엄청나게 지금 풀고 있고 또 풀잖아요. 네. 그럼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냐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택시장으로 돈을 안 빠져나가게 절대 글로 못 가게 해가지고 네. 그 돈을 다 여기 해가지고 바로바로 수치로 나오는 주가지수에다가 그냥 여기다 다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무리 차원에서 이건 전 걱정돼서 하는 말씀인데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건설 부분, 주택 건설 부분을 이렇게 공백으로 놔둬 버렸을 때 제가 뭐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비판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뭐냐면 주택 건설 이게 경기 부양에 가장 즉각적인 그리고 가장 우리 흔히 말하는 승수 효과가 높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도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굳이 거창한 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 정부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파트 건설, 주택 건설 이걸 부양시키는 이런 걸
전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하지 말아라, 좀 하지 말아라기보다는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정책적인 배려 없이 주가지수 부양을 목적으로 이와 같이 부동산 시장을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황폐화 시켜버리면 저는 6개월 후 1년 후 경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습니다. 저 최근에 얘기 들어봤더니 이 건설 중소 건설 업체들도 지금 부도가 계속 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엄청 부도가 나고 있어요. 관급공사도 거의 다 없어져가지고 다 부도가 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 그 주변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 일을 못하죠. 그럼 그 주변에 있던 진짜 간단한 예지만 한밥집 못하죠. 그럼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납품하던 식료품 들어가던 그쵸. 음식 이런 음식들 들어가던 식자재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름 이런 거 들어가던 거 다 못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제 아까 승수 효과라는 게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건설이 어떻게 그 파급되는 자재 정말 한바 여러 가지 밑바닥 경제에 군부를 떼워주는 건데 이걸 없애버린 건 이게 지금 사실상 지금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효과를 직접적으로 지금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데 저는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정말 이게 웃으면서 농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굽니까 비서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수석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지적들을 안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서승만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서승만. 줄 잘 쓰면 정동국장 이사장도 되고. 그러니까 서승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 멀쩡한 사람도 청와대 들어가서 지금 다 서승만화가 되는 거죠. 다 바보처럼 되는 거고. 서승만이 바보라는 얘기는 아니시죠? 그렇죠. 네.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영리하신 분들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김용 의원님이 김용. 네. 김웅. 김웅. 깜짝이야. 김웅 의원님이 김용 날 뭐라고 했을까 그건 놀랬죠. 김웅 의원님이 자꾸 저한테 회계사님 보고 회계사라고 회계사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김웅 의원님 인신 공격할 거 없을까? 없네. 떠오르는 게 없네. 회계사라고 회계사. 조만간 한번 같이 보시죠.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